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주부입니다. 제가 결혼하고서 수없이 많이 든 생각이 남편 진짜 잘 만났다거든요. 정말 어디 하나 미운 구석이 없는 참 멋진 남편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만큼이나 많이 든 생각이 시댁 참 잘 만났다입니다. 비록 시부모님은 지금 안 계시지만 시댁의 다른 가족에게 참 많은 고마움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는지, 그리고 또 왜 고마움을 느끼는지 한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가족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은 20대 초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장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다 할 재주가 없기도 했고 집안에 오빠만 둘이 있어서 대학 갈 형편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돈이나 벌어야겠다 싶은 마음에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를 하며 다녔습니다. 첫 시작은 어머니의 친구분의 가게였습니다. 칼국수집이었는데 정말 잠시도 의자에 앉을 새가 없이 바쁜 가게였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다리가 저릴 정도로 바쁜 곳이었죠. 그때 한창 만보기가 유행해서 만보기를 차고 일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하루 동안 글쎄 15,000보를 걸어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만큼이나 가게가 바빴습니다. 칼국수집에서 한 6개월 정도 일했었는데 같이 일하는 이모들이 저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아니, 우리 연경이는 아르바이트가 처음인데도 어쩜 이렇게 야무지게 일을 잘해? 그러니까 말이야. 일머리도 좋은 게 아주 빠릿빠릿해서 홍길동 같다니까. 그때 알았습니다. 나는 공부머리는 없지만 일머리는 좀 있구나 하고요. 이모님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신이 나서 일을 하다가 6개월 되던 날에 갑자기 엄마 친구분인 사장님이 퇴근 후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거 미안해서 어쩌지? 우리 아들이 이번에 군대 제대를 해서 안 그래도 이 가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일찍이 일 배우면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대신에 내가 이 근처 곱창집 소개해줄게. 어때? 사장님 아들이 가게에서 일을 해야 하니까 저는 쫓겨난 셈이 된 거였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고용하는 사람 마음이죠. 그래도 다른 일자리를 구해주신다고 하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사장님에게 곱창집을 소개해달라고 했고 그렇게 저의 두 번째 아르바이트 장소는 곱창집이 되었습니다. 제가 밤에는 시내를 돌아다닌 적이 없었거든요. 오후에 그 곱창집 앞을 몇 번 지난 적이 있었는데 항상 한가했었죠. 칼국수집과 다르게 좀 편하게 일을 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퇴근 시간부터 사람이 미어 터지는 곳이었습니다. 그 근처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다 이 곱창집으로 모이는 건지 정말 발 디딜 틈이 없게 사람이 꽉 찼었고 그만큼 바빴더랬죠. 그래도 한가한 것보다 차라리 바쁜 게 낫더라고요. 곱창집이 한 4시쯤 오픈했나 그랬는데 오픈하고서 2시간 정도는 손님이 거의 없으니까 아주 심심했었거든요. 계속 쓸고 닦고 반찬이나 곱창 손질하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우르르 몰려들면 그게 또 그렇게 재밌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바쁜 만큼 퇴근도 좀 늦고 가끔 술 취한 진상 손님들 때문에 곤란한 적도 있었지만 곱창집 사장님이 재미난 분이었어서 꽤나 재미있게 일을 했습니다. 곱창집에 일하던 그때 남편을 처음 보게 되었죠. 어느 날 출근을 했는데 누군가가 가게에 술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거래처에서 술이랑 음료를 가져왔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나르는 사람이 엄청 젊더라고요. 보통 가게에 식자재 날라주는 사람은 나이가 좀 있는 편이었는데 젊은 사람이라 신기했었죠.
그리고 평소에 오던 분이 아니고 처음 보는 분이었습니다. 또 사장님하고는 아는 사이인지 친근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야, 우리 민식이는 오늘도 바쁘네. 대타로 일하는 거야? 네, 집안에 상이 났다고 하셔서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그래, 가. 사장님은 그 남자가 떠나고서도 한참 동안 나이도 젊은데 진짜 열심히 산다. 정말 성실하다. 부지런하다 등등 하시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제 남편이었죠. 남편은 그날부터 꼬박 3일 동안 저희 가게에 음료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3일 이후로 다시 남편을 본 적이 없었죠.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은 2년 뒤였습니다. 일을 하던 곱창집이 잘 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되어 근처 액세서리 가게에서 잠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액세서리 가게가 문을 닫으면서 문방구에서도 조금 일하고 어쩌다 옷가게까지 가게 되었죠. 옷가게 일은 꽤 재밌었습니다. 제가 원래 옷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우연찮은 기회로 옷가게 일을 하게 된 거였는데 옷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알게 되고 운영하는 것도 알게 되어서 굉장히 재밌게 일을 했습니다. 비염이 심해서 초반에 재채기로 한참을 고생했지만요. 옷가게에서는 사장님하고 둘이 일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가게 오픈을 하시면 제가 서너 시간 있다가 출근을 하고 사장님은 저녁 시간 전에 퇴근을 하시고 제가 마감까지 가게를 맡았었죠. 점심때는 항상 같이 일을 하고 있었어서 점심 식사를 가게 한쪽에서 같이 했습니다. 옷가게라는 게 언제 손님이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둘 다 자리를 비우기도 애매하고 해서 그냥 같이 시켜서 먹곤 했습니다. 옷가게니까 냄새가 배이면 안 되어서 주로 백반을 시켜 먹었었죠. 그날도 점심을 먹을 시간이 다가왔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 영경아, 밥 먹자. 항상 시키는 곳에서 시킬게. 뭐 먹을래? 저는 비빔밥이요. 그래, 주문한다. 사장님과 제가 자주 시켜 먹던 근처 백반집이 있었습니다. 찌개도 맛있고 비빔밥도 맛있고 찬도 자주 바뀌어서 애용하던 곳이었죠. 전화로 주문을 하면 쟁반채로 밥을 가져다 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비빔밥을 시키고 2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식사 왔습니다. 드디어 주문한 밥이 와서 테이블을 폈는데 매번 오던 그 아저씨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어쩐지 그 얼굴이 낯이 익었습니다. 누군가 곰곰이 생각하는데 사장님께서 그 남자에게 아른치를 하더군요. 어머, 민식이네. 제대했다는 얘기는 들었어. 민식이 이 식당에서 일하는 거야? 네, 몇 달만 봐주기로 했어요. 그래, 고생이 많네. 그럼 가볼게요. 맛있게 드세요. 민식이 고생 많은데 오늘은 내가 그릇 가져다 준다고 전해줘. 네, 감사합니다. 밥 주문하고 빈 그릇을 사장님이 직접 가져다 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백반집이 사장님의 집에 가시는 길이랑 반대편에 있거든요. 그 근처에 볼 일이 있는 게 아니라면 가져다 줄 일이 없었죠. 그런데 사장님이 친근하게 아른채를 하는 것도 모자라 친히 그릇을 가져다 주겠다고 하다니 저 사람이 대체 누군가 궁금했습니다. 방금 그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민식이? 그럼 너무 잘 알지. 이 동네에 민식이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18살 때부터 이 동네에서 안 한 일이 없이 바쁘게 사내야. 어릴 때부터 사회생활에서 철이 들어서 그런가 예의도 바르고 됨됨이가 얼마나 좋은데 이 동네에 민식이 모르는 사람 없을걸? 그제서야 생각이 나더라고요. 곱창집에 3일 동안 음료를 나르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걸 말이죠.
그게 남편과의 재회였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이상하게도 남편이 제 눈에 자꾸만 보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칼국수집에서 일할 때 이모들한테 홍길동 소리를 들어가면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가게 안에서만 홍길동이었는데 남편은 정말 동네 여기저기를 다 돌아다니는 진정한 홍길동이었습니다. 분명 낮에 백반을 나르는 걸 봤는데 퇴근하면서 보니까 고깃집에서 숯을 나르고 있고 새벽에 아버지 드릴 신문을 가지러 나갔다가 딱 마주치고 출근하면서 보니 슈퍼마켓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말도 안 되게 일을 많이 하니까 이 사람이 혹시 쌍둥이인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쌍둥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혼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일을 하던 것이었죠. 궁금하더라고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일을 열심히 하는 건지요. 자꾸만 제 눈에 밟히는 그 남자에 대한 궁금증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장님께서 일이 생기셔서 일찍 가게에서 나가셔서 제가 혼자 점심을 먹게 되었었거든요. 저는 단골 백반집에서 비빔밥을 시켰습니다. 예상대로 그 남자가 배달을 오더군요. 저는 용기를 내서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네? 하루에 아르바이트 몇 개 하세요? 참 어이없게도 그런 질문이 튀어나오더라고요. 분명 궁금했던 건 왜 아르바이트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였는데 말이죠. 제가 일할 때는 안 그러는데 평소에는 낯을 많이 가립니다. 손님들한테 인사는 자신감 있게 하는데 평소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황당한 질문을 하고서 제 입을 틀어 막았는데 남자는 진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4개? 매일 하는 아르바이트가 다 달라서 잘 모르겠어요. 이상한 질문에 참 친절하게도 대답을 해준 남자는 꾸벅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별거 아닌 대답에서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했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되게 괜찮은 사람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궁금해졌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를요. 아무리 생각해도 뜬금없이 왜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묻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친해지기로 작전을 변경했습니다. 좀 친해진 다음에 사정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친해지느냐가 문제였는데 남자가 그릇을 찾으러 올 때까지 열심히 머리를 굴려서 생각해낸 방법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저도 아르바이트 하나만 소개해주면 안 되나요? 네? 아르바이트요? 여기 옷가게는요? 옷가게는 사장님이 일주일에 5일만 문을 열으셔서요. 나머지 이틀은 일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하는데 그쪽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발도 넓은 것 같고요.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만 구해주면 안 돼요? 이왕이면 그쪽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곳으로요. 저랑 같이요? 제가 그 말을 어찌나 연습했는지 모릅니다. 연습한 보람이 있게 무슨 기계처럼 말이 술술 나왔더랬죠. 같이 일할 수 있는 곳을 구해달라는 말이 좀 이상한가 싶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안 그랬다가 생뚱맞은 곳을 소개해주면 어떻게 해요? 남자는 잠시 고민을 하다가 사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하고는 빈 그릇을 들고 나갔습니다. 속으로 얼마나 아싸를 외쳤는지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일하는 고깃집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괜찮냐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좋다고 외쳤죠. 그렇게 저는 그 남자, 미래의 제 남편과 한 공간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일을 하기는 했다만 가게가 너무 바빠서 말 거는 것조차도 어렵더라고요.
친해질 기회만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더랬죠. 그렇게 기회만 엿보면서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3개월 동안 얘기를 하기는 했다만 진지한 얘기를 꺼낼 기회가 도저히 생기지 않더라고요. 동갑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겨우겨우 서로 말을 놓기로 한 게 그동안의 최선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3개월 동안 뭘 하고 있는 건가? 저 남자가 무슨 사정으로 일을 하건 말건 아주 힘들어 죽겠구나 생각을 하던 차였습니다. 어쩐 일인지 가게가 평소보다 좀 한가하더라고요. 오늘은 가게가 썰렁하네. 오랜만에 우리 알바생들 고기 좀 구워줘야겠다. 민식이랑 연경이 거기 앉아서 반찬 차리고 있어. 이럴 때 편하게 식사하지. 안 그래? 사장님께서 가게를 보고 있을 테니 저희들이 편하게 밥을 먹으라고 배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고기도 구워주시고 사이다도 한 병 따주셨습니다. 기회는 이때다 싶었죠. 눈앞에 맛있는 고기가 있는데도 제 눈은 자꾸만 그 남자를 향했습니다. 고기를 반쯤 먹었을 때 드디어 그토록 궁금해하던 것을 물어볼 수 있었죠. 그런데 나 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 물어봐도 돼? 뭔데?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 무슨 홍길동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엄청 바쁘게 일하잖아. 이 동네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대. 나 동생이랑 엄마 때문에. 동생이랑 엄마? 왜? 아빠가 나 18살 때 돌아가셨거든. 엄마가 혼자 고생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봐. 어린 동생도 있었고. 그래서 일하기 시작했어. 와, 정말 너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긴 무슨. 아니야, 진짜 대단해. 완전 멋지다. 동생은 몇 살인데? 20살. 올해 대학 갔어. 그래서 등록금 벌어야 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 돼. 순간 그 남자가 엄청 듬직하고 되게 멋져 보였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사실 뭐 사고 싶은 게 있나? 아니면 돈을 많이 모으고 싶은가? 아니면 가만히 못 있는 성격인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사정이 있던 거였습니다. 그 이후로 남자애가 되게 빛나 보이더라고요. 호광이라고들 하죠. 빛이 막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성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곧이어 알게 되었었죠. 혼자 몰래 짝사랑하면서 지켜만 보다가 더 이상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남자애한테 고백을 하게 된 것은 눈이 펑펑 오는 겨울이었습니다. 고깃집 아르바이트 끝나고 같이 집에 가는 길에 고백을 했더랬죠. 아직도 그 놀란 눈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원래 잘 안 놀라는 성격이라 그런가 답지 않게 되게 귀엽고 웃기기까지 했었죠. 그렇게 눈이 펑펑 오는 날 저의 용감한 고백으로 저희는 사귀게 되었고 그게 남편과의 연애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돈 귀한 것을 잘 아는 만큼 알뜰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사람한테는 넘치게 퍼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이랑 어머니한테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저랑 연인이 된 이후부터 저한테도 뭘 엄청 사주더라고요. 뜬금없이 저랑 잘 어울릴 것 같다면서 목걸이를 사오지를 않나. 데이트할 때도 값비싼 것만 먹이려고 하고 데이트 비용도 혼자 다 내려 하고 제가 초콜릿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초콜릿을 무더기로 사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애랑 결혼하려고 했거든요. 사귀자가 아니라 결혼하자라고 하고 싶은 걸 꼭 참은 거였습니다. 결혼해야 하는데 이렇게 돈을 흥청망청 쓰면 어쩌나 싶어 확실히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죠. 데이트 비용도 나눠서 내고 기념일 이외에는 선물하지 않기로 하고
기념일날도 정해진 가격에서 선물하기로 딱 정했습니다. 처음엔 그런 게 어딨냐며 불평을 하다가 제가 나중에 결혼 어떻게 할 거냐고 큰 소리 내니까 깨갱 하더군요. 다시 생각해보면 참 그 나이 때답지 않게 연애를 했던 것 같습니다. 둘 다 일만 하고 살아서 그런가 엄청 아끼면서 연애를 했었더랬죠. 그래도 그땐 그게 좋았습니다. 그냥 손만 잡고 걷기만 해도 좋을 때였는걸요.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남편의 남동생, 그러니까 제 미래의 도련님이 대학교 졸업하고서 저희는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랑 연애할 때 도련님 등록금 모으랴, 결혼자금 모으랴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대학 졸업하기만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저희 남편 정말 도련님을 위해서 가장 노릇을 아주 제대로 해주었습니다. 남편이랑 만나면서 듣게 된 이야기인데 남편의 아버님은 남편이 18살이 되자마자 돌아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원래는 집안이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친가댁이 잘 사는 편이었고 아버님은 그 밑에서 집안 사업을 물려받아 일을 하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친가댁의 다른 가족들이 이때다 싶어 득달같이 달려들었다나 봐요. 사업이며 집이며 아주 가만히 두지를 않았답니다.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싸우더래요. 그 바람에 애꿎은 새우등만 터졌던 거죠. 사업도 짐도 모두 다 빼앗기고 어머님, 남편, 도련님은 반지 합방에 남겨지게 되었답니다. 땡전 한 푼 안 주고 쫓겨나듯 그렇게 말이죠. 아버님이 살아계실 땐 그렇게 집에 찾아와서 예뻐해 주었던 큰아버지들과 고모들이 한순간에 그렇게 변하는 걸 보고 남편은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집안 사정이 그렇게 되면서 어머님은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답니다. 평생 집안 살림만 하시던 어머니가 식당 나가서 쟁반 나르고 무거운 거 들고 하시는 모습을 보고 남편 마음이 안 좋았다더라고요. 그래서 곧장 학교를 그만뒀답니다. 어머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고민이 하나도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를 잘해서 전교 1등도 했던 남편이었는데 학교를 그만두고 가장이 되기로 했답니다. 어머님과 도련님을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밖에서 안 해본 일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번 돈으로 월세, 공과금, 식비, 그 밖의 생활비들을 채울 수 있었답니다. 그와 더불어 도련님의 교육비까지도요. 도련님 교복을 사입히고 학원을 보낸 것도 모두 저의 남편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1년쯤 되어서 작은 사고가 있으셨거든요. 일하시다가 식당 안 계단에서 굴러서 팔에 화상을 입고 다리를 다치셨다더라고요. 그때 입원해 수술까지 할 정도로 큰일이었는데 어머님이 일하셨던 그 식당에서는 보상 한 푼이 없었다더군요. 일하다가 다치신 거였는데 말이에요. 괜찮냐는 말은커녕 사람 다시 구해야 해서 번거롭게 되었다며 화를 냈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화가 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식당 사장한테 따졌는데 엄청 무시를 했다나 봐요. 어린 것이 어디 대드냐면서 없이 사는 거 티내지 말라고 했다더군요. 그때부터 남편은 더 악착같이 일했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몰라도 어머님하고 도련님 무시당하면서 사는 게 싫었어요. 그 사건 이후 어머니는 다리가 많이 불편하게 되셨습니다. 오랜 시간 일을 할 수도 없었고 오래 서 계시는 것도 무리였죠. 완전히 가장이 되어버린 남편은 아버지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일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련님 공부를 엄청 시켰다더라고요. 무시당하고 살기 싫으면 공부해야 한다면서 말이죠. 남편은 그렇게 도련님에게 아빠 같은 존재였습니다. 남편의 성화에
공부를 열심히 했던 도련님은 사범대에 들어갔고, 도련님 졸업 후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프로포즈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기다려줘서 고마워. 그런 모습조차 참 멋있었습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와 미래의 우리 아이도 평생 책임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결혼식을 치른 저희의 신혼집은 지어진 지 20년쯤 된 20평도 안 되는 작은 빌라였습니다. 시작은 누구나 그렇잖아요. 돈 이고지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면 평범한 수준이었죠. 더 벌어서 나중에 좋은 집 이사 가자는 목표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거든요. 바로 옷가게였습니다. 둘이 같이 장사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옷가게를 차리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일하던 옷가게가 있었잖아요. 거기 사장님께서 가게를 접으시면서 거래처 다 소개해 줄 테니까 해볼 거면 한번 제대로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쪽에 관심이 있는 것을 알아차린 사장님께서 가끔 저를 차에 태우고 새벽에 동대문 시장도 같이 가주셨었죠. 그때부터 쭉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옷가게를 차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지독하게 모으고 더 지독하게 아꼈던 거였고요. 옷가게의 시작은 아주 호기로웠습니다. 직접 그 먼 동대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처를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남편이랑 둘이 이틀 정도 잠을 안 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곤한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만큼 그 일이 너무 재밌고 보람찼습니다. 가게 벽은 무슨 색으로 할지, 옷걸이는 어떤 걸로 할지, 간판은 어떤 디자인으로 할지, 세세한 것 하나하나 남편과 함께 결정했는데 그 시간들이 참 즐거웠습니다. 저랑 남편이 연애했을 때부터 열심히 사는 젊은이 커플로 동네에서 엄청 유명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가게 연다고 했을 때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가게 오픈했을 때 저희를 아는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중년 여성 옷을 판매하고 있었거든요. 동네가 젊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서요. 또 근처에 회사들도 꽤 많아서 블라우스나 여자 구두 같은 것도 같이 팔았습니다. 장사가 꽤 잘 되는 편이었고 저희도 돈을 차곡차곡 모을 수 있었죠. 그러던 중 아이가 생겼습니다. 임신했을 때 아기 낳으러 가기 전까지도 일을 했던 저였습니다. 그만큼 일이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옷가게가 저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아니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옷가게 하면서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게 되었습니다. 애들 키우면서도 그 먼지 많은 옷가게에서 일하고 옷가게 구석에서 애들 밥 먹이면서 그렇게 열심히도 살았습니다. 그렇게 키우는 사이에 도련님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학교 들어가서 만난 동료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하고 꽤 오래 만나고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상견례 날 저도 같이 가게 되었는데 참 참하고 되게 예쁜 여자였습니다. 도련님하고 진짜 잘 어울렸죠. 어쩐지 둘이 비슷하게 닮은 것 같기도 했고요. 상견례 마치고 도련님과 제 예비 동서가 저와 남편한테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애들은 시어머님께 잠깐 맡겨두고 같이 술을 한잔 하게 되었죠. 도련님이 긴장을 엄청 했나 보더라고요. 긴장이 풀렸는지 술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남편하고 도련님하고 워낙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도련님하고의 술자리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종종 저희 애들 보러 저희 집에도 놀러오고 옷가게도 놀러와서 만나곤 했었죠.
그런데 술 취한 모습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다음날 학교 가려면 조절해야 한다면서 술을 양껏 마신 적이 없었죠. 그런데 그날은 다음날 학교도 안 가겠다. 상견례도 잘 끝냈겠다.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결국 혀가 꼬일 정도로 알딸딸하게 취한 상태가 되었죠. 도련님은 취한 상태에서 동서한테 남편에 대한 자랑을 줄줄 늘어놨습니다. 우리 형 아니었으면 나 이렇게 못 살았을 거야. 형이 가장 노릇하면서 나 공부시키고 학원도 보내주고 또 대학 등록금도 다 내준 거 알지? 정말 형은 돌아가신 우리 아빠보다 더 아빠 같은 존재야. 형이 자기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난 아마 지금쯤 선생님이 못 되었을 거야. 형, 내가 정말 나중에 꼭 이 은혜 갚을게. 내가 진짜 형이 나한테 해준 거 많이 많이 고마워하는 거 알지? 그래, 알아. 나중에 갚길 바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첫째고, 뭐 그러니까. 아, 됐다. 너 너무 취했어. 이제 그만 일어나자. 속은 누구보다 넓고 깊으면서 속마음 얘기하는 건 엄청 낯간지러워하는 남편이 얼른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예비동서 먼저 택시 태워서 보내고 저랑 남편은 도련님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갔죠. 그 다음부터 도련님은 결혼 준비를 부지런히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신혼집 알아보러 부동산도 돌아다니는 것 같았고 식장도 알아본다고 했었죠. 결혼을 먼저 한 결혼 선배로서 결혼하려면 이래저래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결혼 자금을 좀 보태줘야 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남편이 얘기를 꺼내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남편도 그걸 원하고 있을 것 같았고요. 괜히 제 눈치가 보여서 말을 못 꺼내나 싶어서 먼저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도련님 결혼하는데 우리가 좀 보태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겠지. 괜찮겠어? 그 당시에 저희가 이사 가려고 돈을 모아둔 게 있었거든요. 이듬해에 월세집 계약 끝나면 바로 갈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모아뒀었는데 만약 도련님 결혼 자금을 준다면 거기서 빼내서 줘야 했었죠. 아쉽겠지만 뭐 어쩌겠어요. 지금까지 그 집에서 못 살았던 것도 아니고 좀 더 산다고 큰일이 날까봐요. 돈이 좋아도 가족이 먼저니까 보태주기로 했습니다. 남편한테 돈을 쥐어주었고 남편이 도련님께 전달해준다고 돈을 가지고 갔죠. 그런데 도련님을 만나고 온 남편이 다시 돈을 그대로 들고 오더라고요. 뭐야, 왜 돈을 도로 가지고 와? 도련님 못 만났어? 아니, 그게 아니고 안 받는다는데? 뭐? 왜? 남편이 도련님을 찾아갔는데 도련님이 정색을 하면서 돌아가라고 했대요. 돈 절대 안 받는다면서요. 이제껏 형 도움받으면서 컸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받냐고 그랬다더라고요. 남편이 어떻게든 돈을 전해주려고 했는데 도련님은 기어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선 좁고 좁은 신혼집을 구해서 들어가 살게 되었죠. 괜히 속상하더라고요. 남편과 연애했을 때부터 도련님이 마치 남편과 저 사이의 큰아들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그만큼 아픈 손가락이라고 할까나. 저한테도 굉장히 특별하고 애지중지하던 가족이었는데 그냥 돈 받아서 좀 더 좋은 신혼집에서 시작하지 왜 사서 고생을 하나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도련님하고 동서는 엄청 행복해했고 아주 애정이 넘치는 신혼생활을 보냈었죠. 서방님네는 결혼하고 2년 뒤에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제가 위로 오빠 둘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빠 중 한 명은 노총각이고 큰오빠는 결혼했는데 아이 안 낳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카라는 것을 생전 본 적이 없었는데
서방님네 아기 태어나고 자라는 거 보니까 진짜 기분이 묘했습니다. 서방님네도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저희 집과의 교류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특히 동서랑 제가 정말 많이 친해졌죠. 나이 차이는 좀 났지만 같은 집안 며느리 입장이라 그런지 금방 가까워지더라고요. 차만 동서는 의외로 털털한 면이 있었고 꼼꼼하고 야무지게 육아를 하는 듯 하다가도 쉴 때는 시원하게 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구김살도 없고 사람이 워낙 부지런해서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스타일이었죠. 그래서 서방님네하고 애들까지 다 같이 여행도 가고 애들 생일이면 모여서 같이 생일을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느덧 저희 딸은 성인이 되었고 아들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였죠. 그 갓난쟁이들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옷가게에서 일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참 야속하더라고요. 반짝거리던 옷가게는 허름해졌고 간판은 색이 바랬고 줄을 지어 옷을 사가던 손님들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장사를 그만해야 하나 고민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희 전부였고 저희 밥줄이었거든요. 예전만큼 장사는 안 된다고 하지만 어떻게든 생활비는 벌고 있었고 아파트 하나 사면서 대출받은 것도 다 못 갚은 상태였고요. 못해도 15년은 더 일해야 하니 그때까지 옷가게가 잘 버텨주기만을 바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집 정리 좀 하고 막 잠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제가 원래 잠귀가 어두워서 누가 전화해도 절대 안 깨거든요. 알람도 잘 못 들어서 시계를 머리 옆에다가 두고 자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잠에서 덜 깬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죠. 강 사장, 지금 어디야? 큰일 났어. 빨리 나와봐.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군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저희 옷가게 맞은편에서 식당을 하는 사장님이었습니다. 술을 파는 가게라서 새벽까지 장사를 하는 곳이었죠. 그런데 그 사장님이 갑자기 무슨 일로 제게 전화를 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한 경우는 처음이라 순간 꿈인가 싶었다니까요. 네, 사장님, 왜 그러세요? 지금 강 사장네 옷가게에 불 났어. 불! 그 순간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전화기 너머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을 깬 남편도 이 얘기를 듣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 뛰쳐나갔습니다. 남편이랑 저랑 둘 다 정신없이 가게를 향했고 가게 앞을 다다랐을 때 저희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희 가게가 그냥 안 보이더라고요. 시커먼 연기랑 불길에 휩싸여서 그냥 죄다 불이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뭐 아무것도 못하겠고 눈물만 쏟아졌습니다. 무서워서 온몸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자칫하면 기절할 것처럼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앞가게 사장님의 신고로 출동한 119 소방대원분들이 불길을 잡기에 힘써주셨고 몇 시간이 지나고서야 겨우 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음식점도 아니고 가게 안에 가스도 하나 없는데 대체 불이 어떻게 날 수 있었던 건지 의아했습니다. 소방대원분들과 함께 경찰관 분들도 출동을 하셨는데 다음날 경찰관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담배꽁초 때문에 불이 난 것 같다고요. 우리 남편 담배 안 피거든요. 담배값도 아까워하던 사람이라 생전 입에 대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담배꽁초 화재라뇨. 가게 옆골목에서 누군가가 담배를 피웠고 그것 때문에 불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가게에 화재 보험도 안 들어져 있었거든요. 어디 보상 나올 것도 하나도 없었고 그 범인을 잡아야 했습니다. 매일같이 경찰서 가서 오늘은 뭐가 안 나왔냐, 무슨 단서가 안 보이냐 하며 경찰관 분들을 귀찮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범인을 잡지 못하였고 저희는 막막한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었죠. 다른 것도 아니고 옷가게잖아요. 옷들이 다 타버려서 진짜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창고까지 불길이 번졌더라고요. 창고에 있는 옷들만 거의 1,000만 원 상당의 옷들이었는데 전부 다 타버렸습니다. 가게 안에 걸려있던 옷들은 물론이고 타지 않은 옷에도 냄새가 배어서 팔 수 없는 상태였죠. 결국 가게에 있던 모든 옷들을 처분하고 말았습니다. 옷을 드러내고 나니까 까맣게 그을린 자국들이 저희를 반기고 있더군요. 전등도 다 터지고 진짜 울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까맣게 타버린 가게 치우면서 남편하고 거의 얘기를 안 했습니다. 둘 다 속이 말이 아니잖아요. 입 열면 좋은 소리 안 나올 게 뻔하니까 그냥 둘 다 입 꼭 닫고 치우기만 했습니다. 옷가게 하면서, 아니 제 평생 그렇게 속이 상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까맣게 타버린 가게를 치우고 있는데 서방님하고 동서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서방님과 동서는 적잖이 놀란 듯 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범인은 잡았대요? 아니요, 아직. 이걸 어떻게. 잠시만요. 저도 좀 도울게요. 네? 아니에요. 퇴근하고 온 거죠? 동서, 서방님 데리고 들어가요. 서방님이 팔 걷어붙이고 도우려고 하길래 말렸습니다. 학교 일 마치고 퇴근해서 힘들 텐데 뭐 또 고생을 해요. 그런데도 서방님은 남편 옆에 가서 일을 거들었고 동서도 빗자루를 들고 비지를 시작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넷이 고생고생을 하다가 시간이 늦어서 일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서방님과 동서가 또 찾아오겠다면서 돌아갔죠. 그날 집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은행 알림이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엄청 큰 돈이 제 계좌에 들어온 거였습니다. 그 돈을 보낸 사람은 바로 서방님이었죠. 남편이랑 둘이 깜짝 놀라서 곧바로 서방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방님? 가게 고치는데 보태세요. 수리 맡겨야 할 거 아니에요. 물건도 다시 들어와야 하고 얼마 안 되지만 보태주세요. 얼마 안 되긴요. 자세히 적긴 좀 그렇지만 몇 천만 원이 되는 돈이었거든요. 제가 한사코 거절을 했는데 서방님이 자기가 받은 게 얼만데 이제는 좀 돕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 당시에 저희 코가 석자였으니까 고민 끝에 그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가게 수리도 다시 싹 하고 이참에 동대문 나가서 거래처도 다시 둘러보며 바쁘게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서방님과 동서 덕에 옷가게는 다시 제 모습을 찾았고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동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오늘 저희 차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서울에 결혼식을 가야 하는데 차 수리를 맡겨서요. 그래. 차 쓸 일 없으니까 오늘 가져가. 서방님네 차 수리를 맡겨서 저희 집 차를 빌린다는 전화였습니다. 가끔 서로 급할 때 차 빌려 쓰기도 해서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주말 동안 서방님네서 차를 빌려갔고 그 다음날 제가 오전에 잠깐 나갈 일이 있어서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차가 오후에 주차장에서 빠져나가려고 보니까 앞범퍼가 긁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누가 긁고 간 것 같아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블랙박스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경찰관분하고 같이 확인을 하게 되었죠. 어디 보자, 이건가? 블랙박스 안에 파일이 여러 개가 있었고 경찰관분이 확인을 해주시려고 눌렀습니다. 그런데 소리를 좀 듣다 보니까 제가 운전한 당일이 아니고 그 전날의 영상이더라고요. 꺼달라고 하려던 찰나였습니다. 서방님과 동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그때 형님네 불이 하는 말을 듣게 되었죠. 무슨 얘기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집에 가서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돌려보게 되었습니다. 컴퓨터를 잘 못하는 저를 대신해서 저희 딸이 도와주었죠. 그리고 그 블랙박스에 담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와, 저 아파트지? 그때 우리가 사려고 했던. 1년 사이에 가격 엄청 올랐대. 와, 동네도 조용하고 좋던데 좀 아쉽다. 그치? 그래도 그때 형님네 불이 났는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해? 그건 당연하지. 그때 진짜 고마웠어요, 뭐. 뭘 고마워. 당신이 아주버님한테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내가 뻔히 아는데. 당신이랑 아주버님 사이가 어떤지 내가 다 아는데 그걸 모른 척 할까봐. 그때 이사 못 간 거 나는 다 괜찮아. 덕분에 아주버님하고 형님 가게 다시 좋아졌잖아. 그거면 된 거지 뭐. 1년 전에 어렴풋이 두 사람이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매물이 나와서 이사를 갈 계획이라고요. 그 블랙박스의 영상의 소리를 들으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서방님네가 살던 집이 신축 빌라였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윗집 아랫집이 양쪽으로 쿵쿵대고 새벽까지 소란을 피워서 두 사람은 물론이고 애들까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이사 가길 원했을 거고 기다렸을 사람들인데 저희 옷가게에 불이 난 것 때문에 그걸 다 포기한 거였습니다. 몇 년간 집 때문에 서방님네가 고생한 걸 알았기에 더욱 그 선택이 고맙더라고요.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고 제 얘기를 들은 남편은 곧장 서방님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가게를 지키느라 같이 가지 못했는데 나중에 서방님한테 듣자 하니 남편이 서방님 끌어안고서 엉엉 울었다더라고요. 평생 아이인 줄만 알았던 어린 동생이 그런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나오겠어요. 남편의 마음을 100번 1000번 이해합니다. 그날 이후 저와 남편은 서방님네가 이사갈 때 보태주려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맘때부터 저희 가게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잘 되기 시작했지 뭔가요. 이렇게 잘 되려고 불이 났나 싶을 만큼 가게 오픈하고 최대 매출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저희 딸의 공이 아주 컸죠. 제 딸이 어릴 때부터 옷에 관심이 되게 많았습니다. 저희가 옷 장사를 해서 그런가 중학생 때부터 잡지 같은 곳에서 옷만 오려서 자기 공책에다 붙여두고 딱히 옷에 대해 알려준다거나 스타일을 알려준 적이 없었는데 혼자 척척 옷 입는 스타일도 뭔가 다르긴 달랐죠. 고등학생 때도 그렇게 꾸미는 걸 좋아하더니 대학 졸업하고서는 의류 브랜드 MD로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 딸이 저희 가게 불타고 난 뒤에 제가 동대문 나가는 걸 쫓아나오더라고요. 저희 가게가 원래 중년 여성들 옷을 팔았잖아요. 그런데 딸이 이제 젊은 사람 옷 좀 하라고 시내에 젊은 사람들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20년 넘게 옷가게를 하면서 고집이 있는데 그때는 왠지 딸 말을 들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가게 분위기를 싹 바꿔버렸습니다. 간판도 요즘 스타일로 새로 달고 옷들도 젊은 사람들 옷으로 다 걸었죠. 솔직히 그러면서도 이게 정말 될까 싶어서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가게가 대박이 난 겁니다. 그때 시내에 되게 큰 무슨 술집이 생겼는데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진짜 많이 왔습니다. 그 술집을 시작으로 근처에 예쁜 카페나 유명한 프랜차이즈점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동네가 젊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질 않았고 덩달아 저희 가게도 손님이 줄을 서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인터넷 장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 나이에 뭘 사업을 더 벌리나 싶기도 하고 인터넷은 컴퓨터 잘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딸이 답답했는지 사진만 찍어서 올리면 되는 거라며 주도적으로 온라인 사업을 이끌었고 딸의 기막힌 센스 덕에 온라인 사업까지 대박이 나게 되었습니다. 저랑 남편 목표가 서방님네 이사 갈 때 보태주는 거였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예 집을 사줄 수 있는 수준이 되었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수년 동안 그 집에서 고생한 서방님네에게 재작년에 좋은 아파트 하나 사주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기분을 잊지 못합니다. 어찌나 뿌듯했는지요. 서방님이랑 동서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이래서 돈 버는구나 싶고 정말 행복이란 게 이거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 가족도 이사를 갑니다. 서방님네 바로 옆동으로 말이죠. 항상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만 하고 그게 잘 실행되지 않았거든요. 맘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드디어 바로 옆동 살면서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서가 작년에 퇴직을 했는데 아주 심심해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사하고 정리 좀 되면 딸한테 가게 맡기고 동서랑 놀러 다닐까 싶습니다. 참 서방님네하고 저희는 주고받는 게 많은 가족입니다. 서방님네가 힘들 때 저희가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쁘고 저희가 힘들 때 서방님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서로에게 베푸는 것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물질적인 게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말이에요. 실은 작년에 동서가 퇴직한 게 건강상의 문제였거든요. 그때 동서가 저보고 하는 말이 제가 있어서 마음이 참 편하대요. 참 든든하대요. 동서네 부모님이 동서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서 돌아가셔서 외동인 동서가 알게 모르게 저한테 의지를 많이 하고 있었나 봅니다. 제가 동서 옆에 있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계속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애들과 서방님네 애들도 저희처럼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터울은 좀 나지만 우정의 나이가 중요한가요? 분명 아이들도 서로 돕고 도우면서 잘 자랄 거라 믿습니다. 마냥 어렸던 서방님은 지금 학교 교감 선생님이 되었고 마냥 듬직하고 든든했던 남편은 벌써 머리카락의 절반이 하얗습니다. 세월이라는 게 참 재밌고도 아련한 것이네요. 이 두 사람은 나이가 먹어 예전과는 몸도 마음도 많이 달라졌지만 서로를 향한 우애는 여전합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두 사람이기에 이 우애가 영원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그저 이런 가족들이 있어 행복하고 아주 배부릅니다. 누구나에게 소중한 가족이 있잖아요. 그 소중한 가족과 함께 오늘도 아주 보람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